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시간입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이름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교과서에서 접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앞으로 접하게 될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업혁명 이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사회의 이 경제 원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영향력은 그가 활동하던 시기뿐만이 아니라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덤 스미스가 했던 말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한 명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500명의 빈자, 즉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건 한 명의 부자를 위해서 500명의 사람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이 실제 이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즉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너무나 더욱더 나빠지기만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 명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옳은 상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건데요. 스미스는 바로 이러한 점을 비판하면서 이 상황을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애덤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매우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지식을 많이 쌓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14세 때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하여 도덕 철학을 주로 공부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을 인정받아서 이후에 스미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아주 명문 대학이죠, 옥스퍼드는. 여기에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는 이 옥스퍼드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수들의 열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학문에 대한 깊이, 학생들에 대한 성의, 학교 자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글래스고 대학에 좀 미치지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학위를 다 마치지 않고 옥스퍼드를 중간에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깊이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스미스는 공개 강연을 하면서 명성을 조금씩 얻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다니던 이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그는 논리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도덕 철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스미스는 자신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당시 이 책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더욱더 많은 명성을 쌓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러 이 애덤 스미스에게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글래스고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많아졌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애덤 스미스는 교수직을 그만두고요.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유럽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이때 어떤 이제 제자의 학생의 그 가정교사로, 개인 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3년 동안 유럽 여행을 이제 떠났다고 해요. 거기에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연구 또한 계속 해 나갔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친 스미스는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 유명한 국부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자그마치 10년을 공들여 쓴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썼던 책이었던 만큼 이 국부론은요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우리 책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역시 바로 이 국부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국부론은 최초의 근대적인 경제학 저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미스는 바로 최초의 근대 경제학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미스 자신은 스스로를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했다네요. 이때 도덕 철학은요, 지금은 보통 도덕 철학하면 윤리학, 윤리 이쪽 측면으로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당시의 도덕 철학은 인간 사회의 원리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철학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스미스는 이 경제학 부분 역시 인간 사회의 구성 원리라는 이 도덕 철학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국부론이라는 책은 단순히 경제학 책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는 바로 당시의 시대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먼저 이때 당시는 영국에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산업혁명이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그러니까 주로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 이제 기계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거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된 생산 활동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그것은 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혁신을 이루었죠. 기계를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증기기관 이런 게 발명이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차,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든 이동이 가능하고 물건을 많이 실어서 옮길 수도 있는 이런 게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고 뻔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또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생산하는 일들이 가능해졌고요. 이렇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주된 생산 활동이 변했다고 했죠. 농업에서 공업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산업혁명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요. 이 영국의 산업혁명은 방직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직업이란 옷감을 만드는 일이죠. 당시 농촌에서는 농사보다 방직업이 더 큰 이윤이 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 대신 방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주인들이라 해서 지주라 그러는데요. 이 지주들은 자기가 빌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그 농민들을 내쫓고 거기에서 대신 양을 키우기 시작했죠. 이것을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운동 끝에 영국의 방직업은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술까지 발달하면서 방적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도 기계가 옷감을 짜주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계가 발명이 되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방직업, 이 방직 산업 역시 급속도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방직업의 발달에서부터 산업혁명의 준비가 다져지고 있던 거죠. 두 번째,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에는 바로 목재 자원의 고갈이 있습니다. 즉, 나무, 목재 자원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의 연료였잖아요. 그런데 그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건요, 바로 이 목재 자원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재 자원을 대신할 새로운 연료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석탄이 대안 연료로 제시가 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던 거죠. 즉, 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 나은 연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기술 발달에 몰두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석탄을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은 결국 석탄 관련 산업의 발달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탄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석탄을 캘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옮길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들 끝에 바로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입니다. 이 증기기관은요, 결정적으로 산업혁명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술혁신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연료 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는데, 아까 이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방직업의 발달을 얘기했었죠. 그때 많은 지주들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내쫓고 거기에서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농사를 짓는 대신에 점차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 방직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산업이 점차 발달하면서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자본가와 그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듯 이 당시 영국은 기술혁신과 기계 발달로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바로 새로운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의 산업혁명이 모두 순조롭게만 돌아갔을까요? 그 결과가 모두 좋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는 아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